사단법인 한국선교유적연구회 서만철 회장입니다. 저는 이제 요 공주에 있는 그 국립공주대학교 교수를 한 30년 넘게 하고 한때는 또 총장으로도 섬기고 은퇴를 해서 은퇴하던 해에 이제 한국선교유적연구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국가유산청에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하고 선교사님들이 남긴 유적을 잘 보존해서 다음 세대 우리 신앙 회복의 그루터기 역할을 하게 하자, 이런 차원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선교유적연구회에서 하는 그 가장 큰 일은 뭐냐면 기독교 선교기지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만드는 그런 기초작업, 전문적인 그런 학술 연구,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기독교 선교유적이 세계유산이 되는 일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 전체, 개신교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개신교를 대표하는 한교총, 한국교회 총연합과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한교총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더욱 가치 있게 생각하고 열심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1884년부터 알렌 선교사가 이제 처음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 이후로 선교 100년 동안 1984년에 그 여의도에서 한국교회 100주년 행사할 때까지, 그때까지 한국을 찾은 선교사님들이 3,000명이었습니다. 대략. 한 3,050 몇 명 이렇게 이제 한국 기독교 연구소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건 이제 100년 됐을 때 일이고, 그 다음에 해방될 때까지, 1945년 해방될 때까지 한국에 머물렀던 장기 선교사 숫자가 1,527명이라고 그래요. 인구 대비해서 평균치보다 3배 많은 선교사를 한국 땅에 내보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이 이게 복음 전도에 성공한 게 아닌가, 이렇게 선교에 참 성공하고 이제 다시 우리가 선교사를 내보내는 그런 선교에 있어서 G2 국가가 된 그런 사례를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 오셨으니까 교장 선생님 잠깐 인사 환영하겠습니다. 영광고등학교 교장 권호석입니다. 저희 학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학교는 기독교 이념 아래 세워진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 가장 중요한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그런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 사학으로서 지금 120주년 됐는데 최선을 다해서 신앙심 있는 학생들로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새 한참 문제되는 게 딴 이단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좀 있어가지고 체포를 하는 게 조금 약간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저희 학교에 들어왔기 때문에 신앙심을 잘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쪽도 이번에 이제 문화재단에서 사업회를 좀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선교사 비용하고 정기 하려고 하더라고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막 각자 흩어져서 뿔뿔이 활동하신 게 아니고 각 지역별로 이제 선교 거점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에, 공주라는 도시에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면 그 도시 중심부 바로 외곽에다가 조금 높은 언덕이나 야산 같은 데를 땅을 한 5만 평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그 정도를 확보를 합니다. 땅을 한 5만 평, 굉장히 넓은 땅이죠. 그 안에다가 학교를 짓습니다. 남학교 하나 지면 반드시 여학교를 하나 넣어요. 그때는 남녀 7세 부동석이니까 같이 공부를 못해요. 분명히. 남학교, 여학교, 병원,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살 수 있는 선교사 주택 한 대여섯 채 놓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순교할 수 있는, 모실 수 있는 선교사 묘지, 이렇게 6가지 시설을
그 선교 컴파운드 그 영토 안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러면 집이 한 10채 내서 10채에서 한 15채 정도 돼요. 커다란 집이. 그런 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미션 스테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선교 기지죠. 그런 미션 스테이션이 지금부터 100년 전에 우리 조선 땅에 몇 군데가 있었냐면 34개 도시에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뭐 북쪽에서부터 저 남쪽 끝까지 그냥 이 융단으로 덮듯이 34개 도시에 그런 미션 스테이션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동포들이 사는 만주에 3개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을 책임지는 그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선교 단체에서 관장하는 미션 스테이션이 37군데가 있었어요. 우리 한반도 땅에 34군데 도시. 그 34개가 북한에, 오늘날 북한의 11개 도시, 남한의 23개 도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북한이나 만주는 뭐 우리가 지금 갈 수도 없는, 만주야 갈 수 있지만 다 없어지고, 남한도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23개 도시 중에서 100년 전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데는,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데는 안타깝게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고 그 전쟁 거치고 또 60년대 보릿고개 지나면서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팔아서 또 교회 짓고 이런 일을 하면서 거의 다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8개 도시가 그래도 그 당시 윤곽의 한 70%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가 어디냐면 서울부터 얘기하면 서울, 오늘 오신 공주, 내일 가신다는 청주, 그 다음에 전주, 광주, 목포, 순천, 대구 이렇게 8개 도시에 당시 시설에 한 70%가 남아있더라. 그래서 그 도시의 유적들을 그 도시의 지방정부하고 협력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만들자 하는 그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한 10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10년 동안 이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각 도시마다 이제 설명을 하고 그랬더니 그 시장님들이 이해를 하셔가지고 지난 6월 20일 날 광주에서 그 8개 도시의 시장 구청장들이 모여서 연합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결성을 해서 시작했고, 그 실무를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한국선교유적연구회가 이렇게 맡아서 하고 있고, 또 개신교회를 대표하는 한교총과 함께 한교총 우산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공주가 이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으니까 공주가 그 8곳 중에 한 군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주 유서 깊은 이곳에 오신 분을 다시 한번 환영드리고, 공주는 이제 충청도를 관장하는 그런 선교 기지였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한정된 자원 가지고 서로 경쟁하면서 선교하는 것을 지향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하고 주로 이제 감리교가 커다란 그 선교 단체였기 때문에 캐나다 장로교, 그다음에 북장로교, 남장로교, 호주 장로교, 미국 북감리회, 남감리회 이런 장로교와 감리교 사이에 선교지 예양 협정이라는 걸 해서 이 지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선교를 했잖아요. 그때 이 충청남도는 감리교 선교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감리교 선교 본부가 됩니다. 감리교 선교. 그래서 이 충청남도 지역은 감리교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감리교 선교기, 감리교가 담당하던 데가 이제 충청남도, 강원도, 황해도, 경기도, 요지 서울 주변을 이제 주로 이제 담당하고, 서울이나 평양 같이 큰 도시는 다 같이 함께 했습니다. 거기를 뭐 누구한테 빼맡기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충청북도는 북장로교, 그다음에 대구, 경북 북장로교, 그다음에 경남하고 부산은 호주 장로교, 그다음에 추운 함경도나 이런 데는 추운 데서 온 캐나다 장로교, 이렇게 맡아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또 호남 지역은 따뜻한 데서 온 남장로교가 맡아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맡겨서 했다는 말씀을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감리교가 구역이 맡아졌다는데 실제로 공주에 이제 가장 먼저 들어온 선교사는 침례교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침례교 선교사들이었는데 침례교는 개교회 차원에서 보스턴에 있는 클라렌돈 스트리트 처치라는 그 교회에서 서포팅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교단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못해서 한 5년 하다가 이제 중단이 되면서 여기에 이제 감리교가 맡아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침례교도 그 뒤로도 이제 명맥은 이제 가늘고 길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선교 기지가 공주였다. 그리고 감리교였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베이스를 두고 충남 전체를 선교사들이 다니면서 선교를 안면도나 천안이나 뭐 옥천이나 충북 충주까지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만드는 것이 아까 그 6가지 시설 넣는다고 했잖아요. 남학교는 영명학교. 영명은 영원한 빛이란 뜻입니다. 영원한 빛은 결국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명여학교 넣고 그 다음에 또 병원을 지으려고 병원 부지까지 마련했는데 여기서 그 병원을 준비하던 반 버스커크라는 의사가 세브란스로 옮겨갔어요. 그런 바람에 여기다 병원을 못 짓고 약국 정도만 운영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있고 공주 제1교회라는 감리교에서는 이제 제일 충청도에서는 제일 먼저 된 공주 제1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올라가 보면 이제 공주 선교사 묘지가 있고 선교사들이 살던 집이 있고 거기를 오늘 볼 예정입니다. 자, 이분은 영명학교인데 충청남도에서 최초의 근대 학교입니다. 뭐 충남을 대표하는 그 대전고등학교도 있고 뭐 충남고등학교도 있고 공주고등학교도 다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한국인들 손에 또 일제 때 만들어진 그런 학교들이고 그 학교들이 설립되기 전에 충남의 최초의 근대 학교가 이 학교입니다. 가장 먼저 설립한 학교. 그래서 사실은 충남의 최초의 도지사들 초대, 2대, 3대 도지사는 다 이 학교 출신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이 학교 출신이에요. 이 학교를 세우신 분이 이제 저 동상에 있는 윌리엄스 선교사라는 분인데 사실은 이분이 오시기 전에 샤프 선교사가 왔었어요. 샤프 선교사라는 분이 왔는데 그분이 이제 와서 또 서울에서 선교하던 앨리스 샤프라는 자기보다 한 3년 먼저 온 그 여자 선교사와 결혼하면서 여기 선교부가 개설되니까 여기 책임자로 내려보낸 거예요. 내려보냈는데 남편이 여기 와서 6개월도 안 돼서 이 발진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뜻을 알기가 참 쉽지 않은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던 그런 명령에 따라서 지구 반대편까지 왔는데 와서 제대로 선교 뜻도 못 펼쳐봤는데 이 발진티푸스 그것도 저 논산 지역에 선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한 11월 달쯤 됐는데 11월 늦가을이면 이게 이제 완전히 가을거지 하잖아요. 그때 이제 진눈깨비가 내리니까 이 진눈깨비 눈하고 비하고 막 섞여 오잖아요. 이걸 피하려고 그 마을 어귀에 있는 조그만 집을 들어갔는데 그 집이 상여집이었어요. 상여집 안에. 근데 상여가 이게 알록달록하게 단청이 칠해져 있잖아요. 입구 그러니까 좀 만지고 그랬는데 그게 참 운이 나쁘게도 그 전날 발진티푸스로 죽은 시체를 메고 나갔던 그 상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병균이 감염이 돼서 여기 와서 자기가 새로 지은 집이 있어요. 새로 지은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4개월 살다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 다음에 봄에 3월달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앨리스 샤프인데 한국명은 사에리시입니다. 사에리시인데 앨리스를 에리시라고 표현을 해요. 이름이 재밌죠. 사랑의 자, 이치 자, 베푸시 자. 사랑의 이치를 베푸는 사람. 딱 맞잖아요. 설교사들. 그러니까 앨리스 발음도 비슷하고 뜻도 비슷하게. 중국 가면 왜 그 코카콜라 파는 데다 뭐라고 써놓은지 아세요? 코카콜라. 가구 가락 입에다가 더해서 즐거움을 더하는 딱 맞잖아요. 코카콜라.
먹으면 또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발음도 비슷하고 뜻도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번역을 내는데 앨리스라는 이름도 에리시, 샤프라는 성을 따라서 사시고 그래서 한국에는 이제 사에리시 선교사 이렇게. 사리 선교사는 여기에 이제 남편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귀국을 했어요. 원래 거기 선교부 원칙이 남편이 죽으면 아내 선교사는 소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환했다가 미국에 갔다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다시 조선 땅에 와야 되겠다 이런 응답을 받고 다시 와서 여기서 혼자 36년을 더 선교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3년, 여기서 36년에서 총 39년을 선교를 하는데 그 사이에 유관순 열사를 데려다가 자기가 세운 여기 영명여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저분이 유관순 열사, 힘 석고상 만들어놓은 유관순 열사가 다니던 학교가 여기입니다. 2년 동안 여기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여튼 남편이 이제 그 샤프 선교사가 돌아가셨으니까 남학교를 시작하자마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학교도 운영이 안 되고 그러니까 미국 감리교 선교본부에서는 사람을 급파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선교부는 개설했는데 책임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선교 신청서 들어온 거를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덴버 대학교 학생이었는데 부부가 선교사 신청을 해놓은 서류가 있었어요. 보니까 뭐 딱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써놨냐면 졸업한 지 대학을 졸업하고 2년 뒤에 선교를 나가겠다고 써놨어요. 그런데 그 2년 뒤에 나가겠다고 했던 것은 그 아내 되는 그 윌리엄스인데 윌리엄스 선교사 아내 되는 사람이 어머니가 홀어머니야. 홀어머니가 세 딸을 키우는데 맏언니가 그래도 그 청산 과부가 돼서 세 딸을 키워서 근근히 맏언니가 맏딸이 이제 덴버 대학을 간 거예요. 장학금을. 그러니까 졸업하고 두 여동생을 교육시켜서 엄마를 보필하게 해놓고 선교사를 나오려고 2년 뒤에 나간다고 써는 거예요. 뭐 약혼자도 따라서 2년 뒤에. 그런데 선교 본부에서 보니까 이게 급히 보내야 되는 형편이니까. 근데 이게 선교 신청서를 제가 봤어요. 그 미국 도서관에 있는 거를. 신청서에 뭐라고 써놨냐면 2년 뒤에 가기를 희망하는데 희망지는 인도나 일본으로 가기를 원한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갈 수 있다. 단서를 딱 붙여요. 그러니까 선교 본부에서 그냥 그걸 딱 보고서 뉴욕에서 콜로라도 덴버까지 기차 타고 밤새워서 와서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5월 달에 졸업하고 6월 달에 결혼하고 7월 달에 배 타고 여기로 왔어요. 와서 서울도 아니고 여기 공주 시골에 와가지고 이분들이 34년 동안 학교를 이걸 건설을 했어요. 34년 동안 교장을 하면서 그분이 윌리엄스. 그래서 이 학교가 이제 그렇게 이루어진 학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1904년에 샤프 선교사가 시작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윌리엄스가 다시 와서 시작한 게 1906년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는 이제 1906년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에 관련된 사람들은 1년이라도 더 땡기고 싶어 해서 1904년을 해지 무슨 소리냐 이게 좀 알렵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튼 윌리엄스 선교사가 자기 자신이 1916년에 10주년 행사를 했어. 1906년에 시작한 걸로. 그래서 이제 1906년이다. 장을 만들어놨는데 여기가 이제 2회 졸업생이고 2회 졸업생이고 여기 2회 졸업생이고 이분 이름은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그죠? 2회 졸업생이고 저 사람은 이제 영명여학교 졸업생. 나중에 이제 통합해서 한 학교로 됐는데요. 유관순 열사가 여기서 2년을 이 학교를 다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분이 초대 충남 도지사였어요. 그래서 윌리엄 선교사가 서베티컬 연구년 안식년 갈 때 자기 제자를 데리고 가서 자기 모교 자기가 나온 콜로라도 덴버 대학에다 입학을 시켜갖고 4년 졸업을 시켜요. 그 당시에 1920년대. 그리고 뉴욕 사범대학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대학원을 다니게 하고 교장 자격을 따서 다음에 여기 교장을 시키려고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 사람이고 이분도 여기 졸업하고 평양의 숭실학교로 갔다가 나중에 미국에 가서 콜로라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 1920년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 군정에서 경무국장을 가죠. 경무국장. 그 당시에는 오늘날 경찰청장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국방은 미군이 맡아서 하는 거고 미 군정 시대니까 나머지 안전은 전부 다 이 경무국장 책임이 상당히 실권이 있던 그런 자리인데 이 사람이 맡아서 했고 이 사람은 아까 그 윌리엄스 선교사의 아들이 있어 이따가 설명하는데 우광복이라고 줬어요. 이름을 광복이라고 조지 윌리엄스인데 한국 이름을 광복이라고 줬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해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광복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참 그 윌리엄스 선교사 부부의 참 깊은 뜻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분이 이제 나중에 여기서 중학교까지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미 해군 군의관으로 가서 태평양을 지키는 7함대에 근무를 했어요. 근무를 하고 이제 제대할 때가 돼서 미국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조선이 독립됐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조선으로 보내달라. 자원에서 미 군정을 하러 들어오는 그 미 육군들하고 같이 들어왔어요. 해군 군의관으로. 근데 해군이 이제 호위를 하고 와야 되니까 그때 와서 참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참 신묘막측한 것이 그 우광복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냐면 제물포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까 덴버에서 결혼하고 졸업하자마자 결혼하고 배 타고 왔다 그랬잖아. 임신해서 들어왔는데 여기 공주에 와보니까 살 집도 없는 거예요. 집도 없으니까 아내는 임신한 아내를 인천에는 여선교사 숙소가 있었어요. 제물포 그러니까 한국 근처에 지금도 있어요. 그 갬블홈이라고 거기다 아내는 놓고 자기만 혼자 여기 와서 선교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랬다고. 그때 태어난 아이가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우광복인데 걔를 이제 몸만 추스린 상태에서 공주로 이제 온 거죠. 그 아이가 여기서 중학교까지 졸업하고 나중에 의사가 되고 해군 군의관으로 근무하다가 조선으로 와서 딱 들어왔는데 자기가 태어난 집을 가보고 싶은 거야. 바로 부두까지 보였으니까 자기 사진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 내려서 자기가 군의관이니까 보건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 이런 명분이 딱 있으니까 거기를 갔다가 오는데 미 육군 상륙부대하고 맨 그 뭐라고 이렇게 처음 오는 그 초병들 거기 부대하고 조선에서 환영 나온 사람들하고 만나는 장소를 봤는데 말이 안 통해요. 미군들은 영어와 프랑스어와 이태리 출신 미군이 있어가지고 이태리어로 해야 되는데 조선에서 온 사람들은 한국말과 일본말과 중국말로 그 현장에서 6개국어가 왔다 갔다 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말이 안 통해. 그래서 우광복이 그거를 딱 통역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상륙부대 부대장이 하트먼 중령인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한국말을 잘하느냐. 내가 우리 아버지가 공주에서 학교를 세워서 34년 선교를 하다가 일본 놈들이 쫓아내가지고 인도에 가서 지금 선교하고 있고 나는 저 언덕 위에 보이는 저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한국말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저 뒤에 배에 있는 하지 사령관한테 보고가 들어갔고 그 이튿날 해군 군의관에서 미 육군 하지 사령관 통역관 겸 보좌관으로 발령이 딱 나버리는 거예요. 참 신묘막측하죠. 그래서 그분이 남겨놓은 이 기록들을 보면 비서실장이에요. 우리 이제 비서실장 발령장을 찾고 있는데 뭐라고 남겨놨냐면 옛날에 광화문 안쪽에 그 중앙청이라고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쓰던 총독부 쓰던 하늘에서 보면 날일자로 된 거. 김영삼 대통령 때 그거 헐어버렸잖아요. 거기 중앙청 안에서 하지 사령관 방이 있었고 그 방 옆에 자기 방이 있었는데 사령관 방하고 자기 방 사이에는 안쪽으로 문이 있어서 열려 있었고 항상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면서 상의하면서 일을 처리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든 누구든 사령관을 만나려면 자기를 통해서 만나야 돼요. 이거 비서실장이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올라가서 이제 더 설명하기로 하고 여하튼 그분이 그 미군들이 오면서 비서실장으로 와서 처음 한 일이 뭐냐면 공주에 가서 우리 삼촌 데려와라 그랬어. 그 삼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방인씨.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나이 많은 상태에서도 학교를 다녔으니까 이 사람을 데려다가 아놀드 장군이 있었어요. 미 군정의 인사 책임자 아놀드 장군의 인사 고문으로 앉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미 군정이라고 있으면 미군들이 다 할 수 없잖아요. 말도 안 통하는데 결국은 한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 들어와서 일할 사람들 50명을 처음에 뽑아요. 뽑는데 그 인선 작업을 그 인사 검증 작업을 이 사람이 2달 동안 한 겁니다. 당연히 우광복하고 상의를 했다면서요. 그래서 우광복이 남긴 그 기록에 의하면 미 군정에서 일할 한국 사람 50명을 뽑을 때 35명을 크리스찬으로 집어넣었다. 이렇게 자기 기록을 남겼죠. 네. 대단한 거죠. 그때 한국의 기독교인 비율은 2%가 안 될 때 정부 요직의 70%를 크리스찬으로 채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로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 역할을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고 나중에는 이제 충남 초대 군정 시대 충남 초대 도지사로 이렇게 내려온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우광복이 역시 우광복을 만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경무국장 발령을 받아요. 이 사람. 우광복 시킨 거지 이것도. 이 사람도. 지금도요. 청와대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비서실장 위원장이에요. 장관급 이상 그 차관급 이상 인사하는 것은 그 청와대 인사위원회인데 그 인사위원장은 비서실장이 하고 있어요. 이 사람 마찬가지 그때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유관순 열사 너무나 유명한 분이고 그래서 근데 우광복에 대해서는 저 위에 가서 그 묘지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하기로 합시다. 여기 창립자 우리암 선생 봉덕길. 그러니까 아까 이제 윌리암스를 우리암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창립자 우리암 선생 봉덕길을 세운 거고. 그다음에 이 학교가 신교육의 발상지, 충남 최초의 근대학교라고 그랬잖아요. 신교육 발상지 설지석이고 여기는 아까 앨리스 샤프가 사시예요. 앨리스가 ABC 사랑의 이치를 베푸는 사람. 네. 선교 기념비에서 1938년에 세운 비석입니다. 좋지. 저 여러분 힘들어. 아니 영명학교 지금 사태 영명학교 그 과정 속에 많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복음이 이렇게 확장된 줄로 압니다. 샤프 선교사를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의 미래의 땅에 떨어져 썩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결실을 얻는 것처럼 샤프 선교사를 통하여 저희들이 배웁니다. 이 시간도 왔다 거저가는 시간 되지 않고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를 또 우리 후손들에게 잘 보존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여기 아까 그 말씀드린 선교기지 구성 요소 6가지 중에 한 가지에 해당되는 선교사 묘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안쪽에 오른쪽에 있는 이제 R.A. 샤프라고 써 있는 저 묘지가 이 동네에서 제일 큰 형님입니다. 제일 먼저 돌아가셔서 34살에 이렇게 돌아가셔서 이 땅에 묻혀 계시고 그 옆에 이제 사진이 들어있는 묘비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안에되는 그 앨리스 샤프 선교사 묘비인데 실제 뭐 시신이 있거나 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3.1운동 100주년 되던 2019년에 저희가 기념행사 하나로 남편은 34살에 소천하셔서 여기 묻혀 계시고 아내는 여기서 70세에 은퇴를 하셔가지고 미국의 그 파사데나라고 있어요. LA 근처에 그 풀로 신학교 있는 그 도시에
거기에 그 납골당에 모셔져 있는데 여기서 70세 은퇴해서 가서 미국에서 31년을 더 사시다가 그 미국 그 감리교에서 제공하는 그 독신 선교사 그 요양원에서 31년 더 사시다가 101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 그 화장한 제가 그 파사데나의 납골당에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연히 알게 돼서 우리가 그 허락을 받아서 남편 옆에 좀 모셔드리자 그런 기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하여튼 뭐 하나님께서 그 일은 막으시고 다른 쪽으로 이제 일을 하시도록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내려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그 쟤를 못 가져왔어요. 쟤를 못 가져오고 쟤를 가져오려면 LA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아오래. 그래서 그거 만만치 않은 일인데 그래서 그냥 사진을 넣어서 묘비만 그때 해드렸어요. 3.1운동 100주년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여기는 보면 이제 올리브 윌리엄스잖아요. 올리브 윌리엄스고 1909년 10월에 태어나서 1919년에 태어나서 1917년 11월 21일 날 돌아가요. 그러니까 8살에 죽은 거예요. 윌리엄스 선교사 딸인데 8살에 죽었어요. 5명을 낳았어요. 한국에 와서 자녀를 5명 낳았는데 그 중에 2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1명이 여기 묻혀 있고 요 올리브의 오빠예요. 여기가 이제 아까 우광복인 거예요. 우광복은 여기서 중학교까지 졸업하고 이제 미국에 가서 그렇게 의사가 되고 여기 와서 군의관으로 왔다가 비서실장하고 바로 사실은 떠났어요.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떠났어요.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저분이 또 한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뭐냐면 미군이 45년 9월 8일 날 진주를 합니다. 한국에 오키나와에 있는 그 일개 사단 병력 빨리 해서 왜 빨리 서둘렀냐면 소련이 북한을 막 밀고 내려왔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막 후다닥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들을 이렇게 해서 오는데 얼마나 급했는지 통역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통역관이 없었다고. 그 정도로 사태 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우광복이 이제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 3개월 동안 있는 동안 9월 8일 날 미군이 온다는 소문이 나니까 이 남한에서 활동하고 있던 그 남노당 세력들 옛날 조선공산당 일제시대 때 일제총독부가 조선공산당을 해체를 시켰거든요. 해체시켰는데 그렇지만 그 잔존 세력들은 구석구석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군이 들어오면 자기네가 분리해주고 자기네가 이 정권을 못 잡을 거라는 생각에 미군이 들어오기 이틀 전인 9월 6일 날 조선인민공화국 수립 선포를 딱 합니다. 이틀 전에. 그러니까 조선인민공화국이 두 자로 줄인 게 인공이에요. 인공. 근데 거기에 그 구성에 보면 주석은 이승만. 그럴듯하게 했죠. 근데 그 사람들 생각에 이승만은 그때 한국에 있지도 않았어요. 미국에 있었어요. 허락을 어떻게 받았겠어? 그냥 갖다 놓은 거지.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장관이나 이런 데는 다 그 공산 세력들을 다 앉혀가지고 실권을 이제 장악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미군이 들어와서 보니까 뭐 하지 사령관이나 아놀드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남놓고 기억자도 모르니까 한글을 전혀 모르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신문을 받아보니까 우광복만 그걸 아는 거야. 또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유엔에서 남한의 합법적인 통치기구는 미 군정을 인정을 했는데 국민이 뽑은 것도 아닌데 당신네들이 어떻게 사회단체 중에 하나인데 사회단체 하나에 어떻게 나라 국자를 붙여서 쓰냐? 이거는 불법이다. 그래서 사령관한테 보고해서 포고문을 발표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고문을 발표 허락 받았는데 포고문 누가 쓰겠어요? 한국말 쓰는 사람 자기밖에 없는데. 물론 내용이야 이제 그 허락을 받아서 하겠지만 그래서 신문 기자들을 딱 모아놓고 발표를 하니까 신문 기자들이 이거는 조선 예의 범절에 어긋나는 일에서 받아 쓸 수가 없다 막 이렇게 막 달라듭니다. 그래서 그 신문 기자들하고 이 우광복하고 막 말싸움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적어놨어요. 너희들이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것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게 국민이 뽑은 세력도 아닌데 이게 이런 말싸움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사회단체 이름에서 이름 바꿔라. 나라 국자가 무슨 말이 되냐. 이름을 바꾸든지 조직을 와해시키든지. 그래서
9월 8일 날 진주에서 10월 10일 날 그 명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해체를 하는데 해체 말을 들을 리가 있나? 말을 안 듣죠. 그때는요 여론조사를 하고 다녔어요. 이 우광복이 헬기를 내줘가지고 미군에서 대전으로, 대구로, 부산으로, 광주로 다니면서 여론조사를 다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로 가자. 30%가 공산주의로 가자. 앞으로 우리 이 정부의 형태가. 그 다음에 한 40%가 넘는 사람들이 사회주의로 가자. 그 민주주의로 가자고 하는 건 30%도 안 되던. 어떤 통계 보면 78%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로 가자.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국민들은 그게 다 좋은 건 줄 알았으니까. 왜 똑같이 일하고 같이 나눠서 평등하게 살자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그리고 또 독립운동할 때 이 공산 세력들이 또 협력을 해줬거든요. 그런 게 그 인상을 좋게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죠. 그런데 우광복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소련에서 그 공산당 세력들이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면서 자기네가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여가면서 정권을 차지하는 그런 거짓말하는 걸 다 본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쟤네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속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다. 그걸 알고서 이거를 공산 세력들이 여기서 발붙이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몸으로 실천한 사람. 그때 벌써 각 지방마다 소도시마다 인민위원회가 다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거 다 물리력 동원해서 다 해체를 시켰어요. 그러고 한 3개월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은 원래 의사니까 의사 본분의 일을 돌아갔죠. 미국에서 유명한 암 전문의예요. 특별히 그 병리학 분야에 미국 병원 스탠다드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미국 그 의학 저널에 나오는 얘기를 내가 읽고서 얘기합니다. 특별히 미국 담배 회사에서 이 사람한테 프로젝트를 줬어. 담배 피는 게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 되냐 안 되냐. 담배 회사에서 그 프로젝트를 준 이유는 뭐겠어요?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괜히 그런 뜬 소문이 돌아다니니까 이 전문가가 좀 연구해서 확실하게 밝혀달라 아니라는 거를 그런 의미로 주지 않겠어요? 그걸 받아서 연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 나도 그거를 보고서 내가 담배 피던 것을 바로 끊었다 이렇게 써놨어. 자, 그럼 우리는 담배 회사에서 돈을 줘서 담배 회사 불리한 결과가 나왔으면 그냥 나만 알고 그냥 덮고 지나가면 서로 좋잖아. 돈도 받아먹을 것 같다. 이걸 논문을 써서 발표를 해. 그래서 흡연과 폐암의 직접적인 원인을 밝힌 최초의 논문을 쓴 사람이 우광복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87세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유언을 이렇게 했어요. 내가 미국 해군을 냈으니까 내 재의 반은 태평양에 뿌려주고 반은 내 어릴 때 공부하던 영명동산 내 어린 여동생 옆에 묻어달라. 그래서 저거서 묻히고 까만. 그거 얼마나 참 가슴 울리는 얘기예요. 평생 자기 가슴에 이 대한민국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어릴 때 죽은 여동생이 가슴에 있었다는 얘기고. 난 그 내용을 보고서 그러면 여기다 자기 어린 딸을 묻어놓고 떠났던 그 부모들 마음은 평생 동안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참 우리가 받은 복음이 우리 지금은 이제 편안하게 일요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받은 복음이 정말 이런 것이 다 뒤에 그 백업이 돼서 받쳐져서 우리한테 복음이 전해졌다. 이걸 느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걸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 밑에 있는 묘들은 이제 다른 선교사들의 아이들인데 2살 때 죽은 아이, 아멘트 선교사, 테일러 선교사의 아들, 6살 때 죽은 아이들 그 묘지, 공주 선교사 묘지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이런 모습은 아니었는데 이제 흙으로 봉분이 돼 있었어요. 흙으로 봉분이 돼 있었는데 그때 와보면 정말 가슴 쓸어내려요. 그 어느 날 내가 이 자료 찾으러 미국에 가서 한 2달 동안 대학 도서관들 돌고 왔더니 막 이게 다 바꿔놓은 거야. 그 교장 선생님 불러. 아니 이거 누가 이렇게 바꿨습니까? 아니 멋있고 좋지 않냐 그래서
언론 보기는 그런데 여기 오면 사람들이 가슴이 아파야 된다. 가슴이 아프게 놔둬야지. 그리고 원래 그렇게 돼 있던 거 아니냐. 문화재는 원형 유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언젠가 뒤집어 엎고 흙으로 다시 만들고. 왜냐하면 세계유산으로 가려면 그 문화재가 원형으로 돼 있냐 안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해놓은 사람들의 마음도 아는데 그래서 어떻게 된 연유냐고 했더니 저 대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보령 충남 서해안에 대천에서 감리교의 그 장로단들이 한번 여기 순례를 왔는데 왔다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전화 왔대요. 자기네들이 한 500만 원 기증할 테니까 이거 좀 바꿔달라고. 그래갖고 이거 바로 이렇게 바꿔달라는 거야 이거를. 본인이 감리교네. 감리교 선교를 되니까. 그래서 아니 그 마음은 참 너무 참 이 존경할 만하죠. 그걸 보고 가슴을 아파했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세계유산으로 가고 문화재로 등록을 하고 하려면 원형 유지를 해야 돼. 원형 유지 사진들이 있죠, 있죠 사진. 저도 했잖아요. 제 책에 다 들어있죠. 할 수 있어요. 저도 했. 네. 자, 아까 사해리 선교사께서 유관순을 천안 병천에서 데려다가 이 자기가 세운 영명여학교에서 2년 동안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바로 유관순 13살 때 데리고 왔어요. 왼쪽 유관순 13살 유관순을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데리고 오신 사해리 선교사님, 그 다음에 순교하신 남편 선교사님, 일찍 순교하셨으니까 기도 계속 하고 계시죠 지금까지. 이 작품은 그 조각가가 심재현 조각가라는 분인데, 이 인터넷에 쳐보면 금방 나오는 한국의 탑 클래스 조각가, 명성교회 장로님이신데, 이 조각을 아까 사실은 그 화장한 젤을 갖다 묘 조금 써드리려고 시작했던 일인데 재판 받아오라는 바람에 또 안 되고 해서 했는데, 그 미국에서 돕던 그 목사님, 이제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분하고 상의했더니 총장님 저기를 합시다. 동상을 세우자는 거예요. 아니 재 조금 갖다가 하는 거는 뭐 돈 1,000만 원이면 땅도 있고 다 뒤집어 쓰는데 동상 세우려면 그거보다 10배도 없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또 길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또 하자는 걸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을 미국에서 모금을 시작했는데 한 15만 달러를 모금해서 우리 법인 계좌로 딱 보내왔어요. 한 1억 8천만 원을 딱 모금해서. 이거 그래서 참 시작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도 좀 모금을 했더니 한 3천만 원 되더라고. 근데 체면이 이제 비슷하게는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만하다고 하는 나라에서 말이야. 응? 교포들 힘만으로는. 그래서 내가 모금을 해서 하는 중에 이제 이 조각가를 찾아갔어요. 그 조각가도 미국에서 추천을 해왔어. 나는 모르던 사람인데. 찾아가니까 서울에 집이 평창동에 그럴듯하더라고요. 평창동은 부촌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떠날 때는 아주 가난뱅이를 떠났다는데, 이분이 막 기도 중에 작품을 내가지고 광주에 비엔날레 있잖아요. 거기서 그랑프리를 받아가지고 유명세를 떠서 작품 하나에 뭐 몇 억씩 받으니까 금방 부자가 되지. 찾아갔더니 이 총장님 돈은 준비 다 되셨습니까? 나보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참 어떻게 이게 장로님이라면서 은혜가 못해 있어야지 돈 됐냐는 질문부터 돈 아직 충분히는 안 됐는데 시작할 만큼은 있습니다 그랬더니 돈이 다 준비돼야 자기는 시작을 하고, 자기 꼭 이거 하고 싶대. 왜 그러시냐 했더니 자기 장인 양반이 이분들이 세운 교회 목사님을 했대요. 여기 공주 제1교회 목사님.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그 교회 뜰에서 뛰놀고 하던 그걸 생각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분 동상을 만드는데 왜 기쁘지 않겠냐. 그러면 빨리빨리 시작을 해줘야지 돈 된다는 것부터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이 찍고 있는 거예요? 이건 들어가면 안 돼. 이거 들어가면 안 돼. 설치하자. 이거 그 얘기 중단. 그 얘기 중단. 이거는 오프 더 리코더로 해야 되는데. 정말 재밌는 얘기인데. 하세요. 설치할 겁니다. 편집 다 해요. 재밌으면 넣으실 거라고 보라고. 안 넣어요, 안 넣어. 재밌어야 넣어야 이게 조회수 올라가는데 안 넣으려고. 나 같으면 넣어. 하여튼 그렇게 해서 했는데 460명이 헌금을 했어요. 나중에는 뭐 1억 원 하시는 분도 계셨고 5만 원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1억 원 하시는 분이나 5만 원 하시는 분 똑같은 글씨체로 저 뒤에 가면 460명 이름 다 새겨놨어요. 그리고 그 기관이 70개 기관이 미국에서 반, 한국에서 반 이렇게. 그래서 근데 참 재밌는 게 말이에요. 아까 그 윌리엄스 선교사 있었잖아요. 윌리엄스 선교사가 일본 사람들에서 쫓겨나기 직전에 이제 일본이 미국하고 전쟁을 하려고 이 선교사들이 스파이 노릇한다고 다 쫓아냈잖아요. 1939년, 1940년에. 그때 쫓겨나기 직전에 이 공주 크리스찬, 충청도 크리스찬들이 감사의 뜻을 담아서 흉상을 세워줬어요. 윌리엄스 선교사 흉상을 세워놨는데 그 흉상 제막식 할 때 사진이 있어요. 흉상 제막식 사진 1938년 사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윌리엄 선교사 있고 아내 있고 8살짜리 막내 아들이 그 옆에 앉아 있었어. 그 8살짜리가 이제 커가지고 한 1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조카한테도 이메일을 보냈어. 그 흉상에 대해서 아버지 그 8살 때 앉아서 기념시간지 뭐라고 써놨냐면 그 아버지 동상 기념 동상에 금속으로 된 흉상 부분 요거는 일본 사람들이 뜯어다가 무기 만드는데 썼고 그때 우리 그 금속 공출할 때 시대 얘기해 그게. 그리고 그 흉상을 받치고 있는 받침대 안에 한국 독립과 관련된 비밀이 들어있는데 일본 경찰은 그걸 모른다. 근데 내가 이 이야기를 여태까지 아무한테도 안 했는데 이제 너한테만 한다고 이메일로 한 3통을 써서 보낸다. 그 이메일을 제가 받은 거예요. 뭐 보통 궁금한 게 아니고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독립운동 같은 사람들이 쓰던 총이라도 한 자루 들어있다는 얘기인가 뭐. 근데 그건 이미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탑이 있질 않아. 왜냐면 그거는 1938년 막 1940년 그때 얘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해방되고 그것들이 뭐 주춧돌 이런 거 돌 갖다 집 짓는 데 쓰고 주워다가 흔적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100주년 될 때 탑을 다시 만드는 거고. 그래서 교장선생한테 물어봤어. 그런 얘기 자기는 들어본 적도 없대. 동창회장도 못 들어보고. 근데 마침 이 자리에 그 교장하고 행정실장하고 공주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장로회 회장하고 나 한 5명이 이제 논의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했어요. 당신 이런 얘기 들어봤냐? 38개 돌. 아니 참 동상 안에 비밀이 들어있는 거 아니야? 자기 들어본 적 없어. 나도 너무 궁금해서 그걸 찾는데 콜로라도 덴버를 한번 갔어요. 후손들을 초청하려고. 그리고 후손 27명 코로나 시대에 초청했어요. 한국으로. 그때 그 후손이 자료를 한 상자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보니까 그게 딱 들어있어요. 윌리엄 선교사 직접 써놨어 그 얘기를. 그야말로 자기 흉상 부분은 일본 애들이 떼가서 대포 만드는데 녹여 썼고 그 안에 받침대 안에 밖에서는 안 보이게 33개의 돌을 잘 깎아가지고 쌓아서 넣어놨는데 그거는 1919년 3월 1일 기미 독립선언서에 사인했던 33명을 기념해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그 얘기를 읽는데요. 이야, 가슴이 그냥 철렁 내려요. 이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가르쳤구나.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들어봐. 이게 정말 감동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떤 식으로 해든 이거를 다시 건립하려고. 그래서 그냥 보통 건립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조각가 초빙해서 이 얘기 들려주고 재능 기부 좀 해라. 세계적인 조각가 돈 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얘기 재능 기부할 수 있지 않냐? 그거 좀 설득해서 세우려고 그래요. 좀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판교총에서. 그런데
여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 그때 그 교장 선생님이 말이야. 뺑뺑 돌아가면서 여기는 돌이 몇 개냐고 세보자래. 그거하고 이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아무런 관계. 아니 무슨 쓸데없이 그걸 왜 세? 그거 뭐하러 세요? 한 바퀴를 세더니 이거는 29개밖에 안 되는데 또 한 번 세보자. 세지 마. 뭐하러 세? 그거하고 이거 아무런 관계 없는데. 그랬더니 또 세더니 29개거든. 그때 그 장로라는 분이 서 있다가 아이 그럼 뭐 4개 더 갖다 놓으면 되겠네. 나는 29개라는 소리 듣고 정말 깜짝 놀란 게 여기 29개는 저 뒤에가 4짝이에요. 아무런 의도 안 했어요. 의도도 하지 않고 작가도 딴 작가고 저는 되죠. 야 이게 뭐 남들이 보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얘기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우연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코드가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도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내가 이 일을 하는구나 그런 걸 느껴요. 이 동상 설계된 것도요. 사실은 그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 앞에 뉴욕 한인교회 있어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 계시면서 독립운동했던 그 교회 뉴욕에서 제일 오래된 거예요. 미 동부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겁니다. 네, 뉴욕에서도 아니라 제일 오래됐고 동부. 네, 당연히 동부에서 오래됐죠. 제가 거기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을 지금도 계신데 내가 아는 분이라서 가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교회에 와서 그 얘기를 좀 설교를 좀 해달라고 해서 나는 목사 아니라서 설교는 못하고요. 수요일 저녁 시간 주시면 내가 강연을 하겠다. 미국은 수요 예배 없어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주일 예배 자기가 시간 내줄 테니까 와서 하시라는 거야. 장로님입니까? 그래서 장로한테 장로면 된대. 그래서 그 주일 예배 시간에 가서 이런 얘기들을 쫙 했어요.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면서 내가 LA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 LA에 그 죄를 좀 가져와야 되는데 자기가 그러면 LA에 같은 감리교니까 소개해 주겠대. 그래서 바로 뉴욕에서 비행기 타고 LA 가서 토요일 날 그 장로님들 모셨어요. 점심하고 설명하는데 장로님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들이 한 5명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장로님 만나러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장로래. 나는 그때까지 여성분 장로 있는 줄 몰랐어. 감리교회는 있더만요. 자기가 장로래. 그래서 또 설명을 싹 했더니 그런 얘기라면 관심을 보일 만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시긴 한데 그러더라고. 이 양반들이 자기네가 LA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 장로면 이거 우리 교회 차원에서 합계하고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 거지 말이야. 딴 데다 핑퐁을 치더라고. 딱 그래서 참, 괜히 뉴욕에서 여기까지 비행기 타고 왔나 보다. 거기서 파사데나에 있는 그 한인교회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거기 가면 그분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라는 거야. 그럼 거기까지 왔으니 어떻게 그 다음날 차 빌려 타고 거기 가서 예배 보고 그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야, 그 교회 목사님이 공주고등학교 출신이야. 바로 옆에 있어 공주고등학교. 게다가 공주사대 생물과를 나오고 선생님 하다가 유학 가서 목사님 된 분이야. 그러니까 자기 모교 총장이 이런 일을 하고 다닌다니까 자기도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 의도하지 않은 어떻게 짜맞춰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짜맞춰요. 어? 그리고 자기 고등학교 공주고등학교 다닐 때 미술반이었는데 미술 선생님이 요 집이 이쁘다고 여기 가서 그림 그려오라고 해서 요 마당에서 그림도 그렸다. 근데 자기는 이게 뭔지 몰랐대. 같은 감리교 목사인데. 그리고 자기 담임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10분 거리에 사해리 선교사 그 제가 있는 묘지 납골당이 거기 있는 그런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런 그 유관순 스승님이 감리교 선교사가 여기에 있다고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반이 적극적으로 이제 이 일을 같이 하게 됐어요. 뭐 공주 출신의 자기 모교 교수 총장이 이 일을 하고 다닌다지 감리교지 감리교 선교사지 자기 교회 옆에 그 묘지가 있지만 빠져나갈 수가 없게 그냥 그리고 자기가 열정적 그러니까 이제 동상 세우자고 나온 거예요. 그 묘지가 안 되니까 그거 제가 만든다고 그게 되겠어요? 저는 그 LA에 제가 점심 거금 들여서 사쓰던 그 장로님이 거기 가서 만나보라고 할 때까지 핑퐁인 줄 알았어. 그게. 그렇게
참 코딩을 하시더라고. 그런 걸 느껴가면서 일을 했어요. 여기 뒤 돌아서 한번 쓰인 명단 한번 보시고 요거에서 기념사진 찍으면 됩니다. 네. 사회의사. 자, 우리 기념 예, 포토존입니다. 포토존. 한 바퀴 쭉 돌아보겠죠. 그냥 네, 쭉 하세요. 지나갑시다. 어. 아이고. 걸터 앉으셔도 되고 올라서셔도 돼요. 여선교사들이 쓰던 이제 숙소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지금 이제 지은지가 정확하게 뭐 확한 연도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한 100년 넘은 집인데 요 집이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집이 여기에 한 7채가 쭉 있었어요. 있었는데 다 헐어내고 요거 한 채 남았어요. 한 채 남았는데 지금 민간 소유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주시에서는 좀 매입을 해서 우리가 이제 건의를 하고 있어요. 매입을 해서 여선교사들 쓰던 숙소니까 여선교사 기념관으로 만들자. 그러면 대한민국 교회 여선교회 없는 교회는 없고 그분들은 다 한 번씩 순례 올 거다. 그럼 공주가 엄청난 도시가 될 거고 그거 좀 건의하고 있는데 소유주가 팔로 이사가 없어.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이게 원래는 이제 이게 선교사들 소유였고 학교가 이제 법인이니까 법인 소유였는데 학교에서 다 팔아가지고 이게 개인 소유 넘어. 어떻게 보면 학교가 가지고 있었으면 헐었을지도 몰라요. 딴 것도 다 헐어냈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민간 소유로 넘어가서 그나마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요 나무, 요 이파리가 다 떨렸는데 요 사철나무, 이 녹색 사철나무 그 뒤에 있는 키 큰 나무 있잖아요. 요 나무 이파리. 요게 무슨 나무냐면 요 담쟁이 기어 올라가는 요 나무도 같은 나무인데 요게 무슨 나무냐면 나무 이파리가 있으면 금방 아실 텐데 여러분들이 지식이 많으시니까 나무 이파리가 다 떨려갖고 혹시 게스 할 수 있어요? 추측할 수 있어요? 무슨 나무? 건나무 아닌가? 살구나무. 그래서 살구나무인데 선교사 빌리지에 살구나무를 심는 이유는 그 법계에 들어있는 그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게 살구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연상해서 요 살구나무를 이렇게 심어. 그다음에 이제 저 뒤에 저 두꺼운 나무 있죠, 저. 네. 그 두꺼운 나무도 이파리가 다 떠있는데 저게 이제 회나무인데 뭐 일명 호야나무라고 하거든요. 서산에 가면 저 서산에 가면 그 옛날에 수군 사령부가 하나 있는데 그 해미읍성이라고 있어요. 가보신 분 계신데 네. 해미읍성이 옛날에 그 서해 지키던 그 수군 사령부가 있던 데인데 거기 가운데 가면 호야나무라고 있어요. 호야나무인데 거기 그 천주교도들이 굉장히 처벌받던 데거든요. 천주교도들이 왜 거기 잡혀 들어가서 처벌받았냐면 그 대한제국 말기에 그 서양 이양선들이 와가지고 그 통상 요구를 많이 했잖아요. 그 배 중에 독일에서 온 배가 있어요. 오페르토라고 선장 이름이 오페르트인데 오페르트호도 통상 요구라든지 거절당하니까 어떻게 하렸는지 서해안으로 와가지고 저 충남 예산에 가면 덕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덕산에 가면 대원군 아버지 묘소가 있어요. 남연군 묘소가 있는데 그 남연군 묘소를 파가지고 유골을 가져가서 그걸 협상용으로 쓰려고 밤새도록 그걸 팠는데 못 판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 지금이야 이제 그럴 거다라고 추측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그 다음 날까지도 못 파니까 그냥 바로 조정에 알려져 있어가지고 수배령이 내린 거야. 이걸 어떤 놈들이 이거 했는지 다 잡아들여라. 그러니까 뭐 금방 추측이 가능하잖아. 이거 거기 그 이양선들이 와서 했으면 요거를 안 내는 조선 놈들이 했을 거고 조선 놈들 중에 거기랑 통하는 놈들이 결국은 천주쟁이들 아닐 거냐. 천주쟁이들 다 잡고 그 다 잡아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고문을 당하고 치도곤 당하고 거기서 이제 중범죄들을 범죄가 심한 끝까지 이게 불지 않고 또 이게 전향도 안 하고 하는 놈들은 다 잡아다가 공주로 다 옵니다. 공주가 그때 충청도의 중심이니까 여기다가 잡아 넣어가지고 여기 그 산이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거기서 380명이 넘게 목을 쳤었죠. 그 황새바위라는 데인데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유명한 그 선교 유적이 되는데 피정지가 되는 거죠. 그때 그 매달아 가지고 매질하고 하던 나무가 회나무예요. 저 서산 해미읍선. 근데 이제 여기는 왜 그것 때문에 심어놓은 건 아니고 이제 선교가 중국부터 들어갔잖아요. 중국부터 들어가고 인도부터 들어가고 중국 사람들이 전통에 의하면 집안에다가 양반집일수록 잘된 가문일수록 집안 정원에다 전나무를 심어요. 전나무를 심는 이유는 자기 자식이 잘 되라는 의미를 담았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사실 자기 자식 키우는 거잖아요. 자기 양들 키우는 거니까. 그런 뜻을 이제 좋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 마을에다 저 나무를 심어요. 서울도 정동에 가면 저 나무 선교사 집 앞에 심겨져 있어요. 회나무. 그래서 여기도 저런 나무 심어놨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시골집 뒷마당에도 저 나무가 있었어. 여러분 집에 혹시 그런 나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저도 꽤 오래됐거든요. 오래됐죠. 나무가 저 정도 굵은 나무가 됐네. 여기 요 코너방이 제 사무실입니다. 요 집 주인이 사무실로 쓰라고 한 방 하나 내주셨는데 여기 와서 너무 쓸쓸해가지고 봄날이나 이런 데는 또 오지만 또 다른 데도 사무실이 있고 그래서 자주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봄 가을 되면 이게 순례객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단체로 오면 여기 또 앉혀놓고 이제 설명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왕이면 사단법인에서 인수하시죠 이거. 돈 후원 좀 많이 받아가. 안 판다니까. 안 판대요? 아니 그걸 또잘 작업을 해야지. 그래서 판다고 하면 연락 드릴게요. 방에 한 방 쓰다가 또 옆방도 필요합니다. 옆방도 계속 늘려나가 하나씩. 그래서 이게 다 쓰면 뭐 그래서 한 10년 이상 쓰면 실거주 뭐 실거주 소유 네, 쓰고. 소유주로 해서 이렇게 그러면 그때 하면 한교총하고 같이 공동 소유하는 걸로. 아유 좋습니다. 야. 여기도 이렇게 배경으로 해서 기념사진 찍어서 좋습니다. 네.